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군 현대화 계획인 황금 함대 구상을 발표했는데 우리 기업을 콕 집어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3, 4만 톤급 초대형 전함을 건조하고 핵무기까지 탑재하는 게 핵심인데 사업 규모가 상당합니다. 한미 간 조선 협력이죠.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어디까지 탄력을 받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 내용부터 워싱턴 DC에서 백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휴가 중에 기자회견을 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붙인 트럼프급 전함 구상도를 옆에 세워두고 세계 최강의 황금 함대 창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As Commander-in-Chief, it's my great honor to announce that I have approved a plan for the Navy to begin the construction of two brand new, very large, the largest we've ever built, battleships. 노후화된 미 해군 함정을 신형 함대로 대체한다는 게 핵심인데 설계도 직접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황금 함대에 편제되는 새로운 호위함, 프리기탐은 한국 기업과 만들 거라며 한화를 콕 집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And they're going to be working with the South Korean company. Hanwha, a good company, recently agreed to invest $5 billion in Philadelphia Naval Ship. 함정이 지금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과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프리기탐 도입이 지연되자 한국의 빠른 선박 건조 능력에 눈을 돌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트럼프가 서명한 미 국방수권법엔 새 군함 건조 예산으로 내년에만 약 38조 5,500억 원이 잡혔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협력을 매개로 미 조선업 부하를 공식화했지만 백악관과 관련 부처 안팎의 온도차는 여전한 만큼 더 강도 높은 추진력이 뒷받침돼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황금 함대 구상이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함정 규모와 무기 체계는 최고 수준인데 중국의 해군력 증강, 해양 굴기를 본격적으로 견제하려는 움직임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조정린 기자입니다. These are the best in the world. They'll be the fastest, the biggest, and by far 100 times more powerful than any battleship ever built. 황금함대의 이러한 명칭은 트럼프급 전함 USS 디파이언트입니다. 배수량 4만 톤급에 달하는 거대 함정입니다. 함포뿐 아니라 전자기 레일건, 극초음속 미사일, 핵무기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They'll also carry the nuclear armed sea-launched cruise missiles currently under development, which will be instituted pretty quickly. 이 같은 전함 25척이 함대의 중심을 맡고 항공모함 3척과 잠수함 15척, 호위함 등으로 대규모 함대를 구축해 미 해군 전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게 미국의 계획입니다. 날로 커지는 중국의 해군력 견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미국의 함정 수는 297척으로 370척을 보유한 중국의 수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고육지책이죠. 태평양이 미국 바다가 아닌 중국 바다가 된다는 상황에서 미국의 함정 건조 능력은 사실상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냉전 시대 이후 퇴장한 거대 전함의 재도입이 막대한 비용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마크 몽고메리 전 해군 소장은 전함 한 척당 건조 비용이 50억 달러에 달한다며 멋있어 보이는 전함을 중시하는 대통령 중심 시각이 반영됐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미국은 대규모 투자를 발판 삼아 노후된 산업을 부활하고 군비 경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담을 져야 하는 우리 상황 상당히 심각합니다. 정부가 총력전을 벌임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미국에 약속한 투자 계획을 실천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걸로 보입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서울 한 은행의 외환 딜링룸. 치솟는 환율에 달러를 사거나 팔려는 기업들의 눈치 보기가 이어집니다. 4.6에서 10개 오퍼요.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84.3원까지 치솟았다가 1,483.6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8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정부가 국민연금과 기업, 증권사까지 압박하고 있지만 환율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수입업체들의 단기 수급적인 결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 4월 정점을 찍은 뒤 90일 가까이 1,400원대에 머물고 있는 환율에 정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미국에 매년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9조 원씩 투자해야 하는데 이런 대규모 투자가 달러 수요를 키워 가뜩이나 높은 환율을 더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미 투자를 하는 기업의 입장에 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실탄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 자금 조달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고환율 여파에 원자재와 에너지, 물류비까지 줄줄이 오르면서 제조업 전반의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환율 불안은 해외 자금 유입을 막고 물가 상승을 통해 소비까지 위축시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만큼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수정에 재수정을 거치고도 여전히 위헌성이 남아있다는 지적을 받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961년 이후 64년 만에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게 됐는데 여권이 자축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고유동 기자입니다. 12.3 계엄 사건을 다룰 별도 재판부를 만드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민주당은 헌정 파괴 세력을 단죄할 정의의 속도전이 시작됐다고 자평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국회의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담재판부 구성을 법원 내부에 맡겨 위헌성을 해소했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개입을 차단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그간 제기되어 온 위헌 소지 또한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전원 불참했습니다. 대법원이 예규를 통해 이미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기로 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기어이 사법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독주 속에서 22대 국회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입법기관이 아니라 헌법 한계를 시험하는 기관이 됐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누가 찬성표를 던졌는지 기억해달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SNS를 통해 원한도 위헌이 아니다, 조희대 사법부를 불신한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헌법기관으로서의 한 표를 지지층을 향한 정치적 메시지로 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재판부법 처리 직후 또 다른 쟁점 법안이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야당이 이른바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하는 그 법안입니다. 진보 시민단체들까지 언론 자유와 권력 감시가 위축된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번에도 본회의 직전에 수정안을 내놓고 그걸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황경민 기자, 오늘도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거죠? 지금은 누가 발언하고 있습니까? 네, 첫 번째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9시간째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여권을 향해 자신들은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이 권력을 비판하는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며 내로남불식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삼류소설 같은 가짜뉴스를 터뜨렸습니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사과했습니까? 정통망법은 언론노조,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 단체들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특히 단순 실수나 오보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한 부분에 위헌성이 지적되자 민주당은 법안 상정을 하루 늦추고 법사위에서 수정한 부분을 과방위 원안으로 되돌려 졸속 땜질 추진이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금지되는 허위 조작 정보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여 목적성 또는 의도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재정비하였습니다. 다만 제3자 고발 남발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방안은 제외됐는데 민주당은 추후 형법과 함께 다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최 의원이 발언을 마치면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찬성 토론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여당이 강행 처리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대법원은 입장을 내지 않고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상당 부분 수정을 했다고는 합니다만 법조계에서는 위헌 논란이 여전합니다. 만약 재판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할 경우 민주당이 원했던 빠른 재판이 오히려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내란 전담 재판부법 위헌성 논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위헌성 덜어냈다고 하는데 아직 위헌 소지가 있다고 좀 보시는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 뒤 퇴근길엔 침묵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대법원이 발표한 예규는 서울 고법 16개 형사부를 대상으로 내란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한 뒤 전담재판부로 지정합니다. 반면 여당이 통과시킨 법은 판사회의 의결로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만들고 사건을 배당하는 방식입니다. 한 부장판사는 통과된 법안의 재판부 구성 방식은 사무분담위원회가 부패 사건이나 성폭력, 선거사건 전담부를 구성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라며 위헌 소지는 없을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부장판사는 내란 전담 재판부는 범죄 성격에 따른 전담부가 아니라 사실상 비상계엄 사건만 다루는 것이라며 여전히 평등권 침해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법안 통과에 반발했습니다.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비롯해 입법 독재의 헌법 파괴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됩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야당 대표가 오랜만에 결기를 보이면서 모래알 같던 국민의힘을 일단 결집시켰습니다. 내란 재판부법 필리버스터에 나선 장동혁 대표가 24시간을 꼬박 넘기면서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했습니다.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장 대표에 대해 최근 당무감사 논란 등으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친한계도 투혼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모처럼 한마음이 된 당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제대로 다져가느냐가 관건입니다. 김창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책과 자료 등을 한보따리 들고 연단에 섭니다. 헌법화 교과서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록 등을 오가며 내란 재판부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법 왜곡죄가 통과되고 법원 행정처까지 통과되면 아마 베네수엘라가 울고 갈 것입니다. 독일 나치와 베네수엘라의 사법 장악과 판박이란 비교 자료를 화면에 띄워가며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표정 변화 없이 발언을 이어갔고 새벽 4시 53분쯤 종전 최장 기록도 넘어섰습니다. 장 대표는 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 해제 표결을 하기까지 24시간 1분 동안 발언했습니다. 24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립박수로 격려했습니다. 초선 대표로 혁신을 요구해왔던 김대식 의원은 장 대표를 감싸 안았고 최근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했던 친한계 등에서도 투혼이 경이롭다, 결기와 책임감이 느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초유의 24시간 필리버스터로 일단 당내 결집 계기는 만든 셈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심에 더 다가갈 수 있을지 여부는 장 대표가 내년 초쯤 내놓을 혁신안에 달렸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꼬박 하루를 제자리에 서서 반대 토론을 하는 건 상상만 해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장 대표는 어떻게 이걸 해냈을까요? 나름 준비한 게 많았습니다만 그것만으로 될 일은 아닌 듯도 싶습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장 대표 발언 뒤에 찬성 토론을 하려고 밤새 기다렸는데 불발됐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변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물병에서 분홍색 액체를 따라 목을 축입니다. 비타민을 탄 물로 에너지를 보충하는 겁니다. 목 보호용 스프레이와 졸음을 쫓을 지압공도 긴 밤을 버티기 위한 준비물입니다. 장 대표는 국회의장 허락을 받고 약 5분씩 6차례 화장실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살이 좀 빠졌네요. 예.
다음 주자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밤새 대기만 해야 했습니다. 종료 1시간쯤을 남기고는 찬성 토론 기회도 달라고 항의하다 우원식 의장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필리버스터는 필요한 것입니까? 네. 찬성 토론 기회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제한이 없는 무제한 어떤 이유로도 김 의원은 자신이 항의하는 장면을 유튜브 쇼츠로 올렸습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 정성호 장관도 밤새 자리를 지켰는데 한때 우 의장과 함께 자리를 비워 야당이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의장님 화장실 잠깐 가셨습니까?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여야 합의 없는 안건에 대한 사회를 거부해 우 의장과 이하경 부의장이 24시간 번갈아 의장석에 앉았습니다. 우 의장이 주 부의장에게 오늘 밤 11시부터 7시간 동안 사회를 맡으라고 요구했지만 주 부의장은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정치 연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 말씀해 주시죠. 네, 장동혁 독한 존재감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장 대표 오늘 당 대표 최초로 필리버스터를 했고 또 최장 시간 기록을 세웠습니다. 정치권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장 대표는 오늘 필리버스터로 그야말로 독한 존재감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쉬지도 먹지도 않고 목에 스프레이까지 뿌리면서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그동안 쇄신 없는 윤 어게인이라는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네. 이번에 야당 대표로서 투쟁력과 선명성을 제대로 보였다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예. 강성 지지층은 우리가 장동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장 대표의 비판적이었던 수도권과 중진, 한동훈계 의원들도 할 일을 제대로 했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리더십 회복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불신이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반짝 효과가 끝나면 쇄신 요구가 또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 장 대표가 최근에 이제 변화에 대한 시작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조가 바뀌어야지 또 뭔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네, 이 장 대표는 최근에 개헌과 탄핵에 책임져야 한다. 이제 변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했습니다. 반성과 쇄신을 통한 중도 외연 확장 가능성을 내비친 건데요. 하지만 쇄신의 첫 단추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동훈 전 대표와의 화해, 개혁신당과의 선거연대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장 대표는 연말까지 시간을 달라고 해왔는데요. 네. 내년 초에 변화를 위한 전환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인재 영입, 네. 경청 투어, 또 새 특보당 구성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국민이 근본적 쇄신으로 느낄 만한 내용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변화의 알맹이가 없다, 시간 끌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없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장 대표는 왜 윤어게인, 반 한동훈 여기에 대해서 좀 집착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걸까요? 네, 장 대표는 일단 자기 독자 계파 의원이 거의 없고요. 또 당내 지지 기반도 약합니다. 핵심 지지층은 강성 친윤과 반 한동훈 성향 당원들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면 이들의 지지를 받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또 한동훈과 화해 얘기만 나오면 배신자와 손잡느냐 이러면서 당원들이 들고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지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여기니까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또 다른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다음 달 윤 전 대통령 구속 만기와 재판입니다. 예. 이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만기로 석방되고 내란 혐의도 무죄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윤절연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무죄, 이 지나친 희망적 사고라는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예. 재판 결과를 봐야 하겠습니다만, 근데 지방선거가 당장 눈앞이잖아요. 오세훈, 안철수, 한동훈, 이준석 다 합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장 대표도 선거연대, 당내 단합 필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오세훈, 이준석 이 세 명을 묶어서 안호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안호석과 연대 협력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 시장은 장 대표의 변화를 기대한다고 했고요. 이준석 대표도 한동훈 전 대표를 비판하면서 장 대표와 접촉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저련이란 대전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내 화합도 외부 연대도 어렵습니다. 선거 승리도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장 대표가 지방선거보다 오히려 2030년 대선을 바라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장 대표가 최근에 장풍 2030, 만사 혁통 이런 팬클럽을 만들거나 강화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뭐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뭐 그 꿈이라는 것도 다 날아갈 텐데 말이죠. 네. 근데 국민의힘에선 반장동혁 합종 연행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뒤집기 주장인데요. 네, 그렇죠. 이 대선 경쟁자였던 한동훈 전 대표, 김문수 전 후보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손잡고 러브샷을 하면서 한동훈은 당의 보배라고 했죠. 참 보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또 안호석 아까 얘기했던 연대도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중진과 수도권 의원들은 장 대표가 계속 쇄신을 거부하면 체제를 뒤집을 수 있다 이런 경고성 발언을 계속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또 지방선거 출마하는 단체장들과 지방 의원들까지 가세를 한다면 장 대표 체제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결국 내년 초에 예상되는 장 대표의 쇄신안 발표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정치에서 사심이 들어가면은 뭐 잘 되는 경우 잘 못 보겠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죠. 에디터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다음 달 중순 끝나는데 특검이 일반 이적 혐의로 추가 구속을 요청하면서 법원에서 신문이 벌어졌습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어떤 논리로 다퉜을까요? 안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신문에서 2시간 20분 동안 공방을 벌였습니다. 평양 무인기 투입 등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혐의입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하급자에게 범행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진술을 짜맞출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권을 얻어 무인기나 원점 타격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고 대북 정책 기조는 기본적으로 전략적 인내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구속 사유와 관련돼서도 대통령께서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없다는 점, 도주 우려는 당연히 없다는 점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법원의 취소 결정으로 한 달 만에 석방됐습니다. 이후 내란 특검은 체포방해 등 혐의로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했고 다음 달 18일로 구속기간이 끝납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까지 양측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만약 법원이 구속을 결정하면 윤 전 대통령은 내년 7월까지 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자금 담당 핵심 인물들을 잇따라 소환하고 있는데 오늘은 통일교 전 총무처장을 불러 정치권 후원금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김건희 특검의 편파 수사 혐의와 관련해 윤영호 전 본부장을 구치소에서 조사했습니다. 황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3월까지 통일교의 총무처장이던 조모 씨가 경찰에 출석합니다. 윤영호 본부장이 전재수나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 이야기한 적 있으십니까? 경찰 조사에 먼저 성실히 임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조 씨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여야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교단 자금을 관리한 인물입니다. 경찰은 정치 후원금 집행 내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는데 조 씨는 통일교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본부에서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네, 직접적으로. 앞서 경찰은 윤 전 본부장의 부인이자 전 재정국장 이모 씨와 전 회계부장 정모 씨 소환 조사에서도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구치소에 있는 윤 전 본부장과 한학자 총재에 대한 2차 접견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민준기 특별검사 등 김건희 특검 수사팀이 민주당 정치인에 대한 자금 지원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공수처는
오늘 윤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접견 조사했습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박나래시에서 시작된 의료법 위반 의혹이 주변 연예인들로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현무 씨도 차 안에서 링거를 맞는 장면이 논란이 되면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박나래 씨는 갑질 의혹을 두고도 전 매니저들과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 매니저들은 박 씨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검토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신정원 기자입니다. 방송인 전현무 씨가 소속사를 통해 공개한 2016년 1월 진료 기록부입니다. 기관지염과 만성 후두염 등이 적혀 있습니다. 당시 전 씨가 차 안에서 링거를 맞는 모습이 방송에 나온 것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본인이 적극 해명에 나선 겁니다. 소속사 측은 의료진의 판단하에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적법한 진료 행위의 연장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씨와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박나래 씨는 주사이모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주사이모 같은 경우는 의료법상의 의료인이 아닌 그 자가 의료 행위를 하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이 되죠. 전 매니저들이 돈을 요구하고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고소한 박 씨는 지난 19일 경찰에 출석해 6시간 동안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횡령이 의심스럽다고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거니까 그거에 관한 증거자료가 될 만한 내용은 제출을 한 상태고요. 앞서 전 매니저들은 박 씨를 특수상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데 이어 박 씨 자택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가압류 검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55톤급 어선이 화염에 휩싸인 뒤 침몰했습니다. 주변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이를 발견했고 배에 타고 있던 8명은 다행히 모두 구조됐습니다. 하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선박이 폭탄을 맞은 것처럼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시커먼 연기는 인근 해역을 뒤덮었습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가자미를 잡던 55톤급 어선에서 불이 난 건 아침 7시 50분쯤입니다. 부산 송정항입니다. 사고 지점은 23km, 배로 40분 거리에 있습니다. 화재 당시 선원 8명이 타고 있었는데 40분 만에 모두 구조됐습니다.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6.5톤급 어선이 해경의 무전을 받고 달려가 구한 겁니다. 탈출을 해도 많이 들었고요. 마음으로 달려갔다가 보면 되겠네요.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뭐. 해경은 분당 20톤의 소화포를 쏘며 3시간 만에 화재를 진압했지만 불에 탄 어선은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진술에 의하면은 기관실 배전반 합선으로 화재가 시작된 것 같다고 하고 해경은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동거녀를 살해한 뒤 3년 넘게 시신을 숨긴 남성이 징역 2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남성의 범죄 행각이 자세히 드러났는데 너무 잔혹하고 치밀했습니다. 시신을 방향제를 뿌려가며 관리했고 그러면서도 태연하게 다른 여성을 만나서 자식을 낳으면서 새로운 삶을 꾸렸습니다.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부평구의 다세대 주택 건물. 지난해 7월 이곳 5층의 한 원룸에서 3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땐 시신은 이미 심하게 부패돼 있었고 집안엔 방향제와 살충제 등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시신이 방치된 기간은 3년 6개월이 넘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30대 동거남이 다툼을 벌이다 무참히 살해한 뒤 시신을 숨겨온 겁니다. 남성은 이웃들도 모르게 하기 위해 냄새와 벌레를 없애려 방향제와 살충제 등을 시신에 뿌렸습니다. 현장에는 락스나 방향제가 많이 있었고 발각이 두려울까 봐 그래서 계속 그 집에서 두고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지난해 6월 사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치밀한 범죄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월세가 안 들어오니까 식을 해가지고 그걸 경찰이 열어봤지요. 썩은 냄새가 아니고 하도 약을 치워주고. 남성은 범행 후 숨진 여성과 함께 사진을 찍는 엽기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출산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1심 법원은 최근 징역 27년을 선고했지만 남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국내 민간 기업이 처음으로 시도한 상업용 우주 발사체가 발사 30초 만에 추락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처럼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이 처음으로 우주에 도전하는 야심찬 시험대였는데 아쉽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높이 21.8m의 2단 발사체가 강한 화염을 뿜으며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국내 우주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가 쏘아올린 소형 발사체 한빛 나노입니다.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날아오른 로켓은 처음엔 정상 발사된 듯 했지만 이륙 30초 뒤 불꽃이 번쩍이더니 강한 섬광과 함께 폭발합니다. Opa, temos uma explosão na região do pad aqui. 현장 발사 중계도 갑자기 중단됩니다. 이노스페이스는 기체 이상 감지로 지상안전구역에 낙하시켰다며 추락 원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화제 공급 장치 이상의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워드로 명명된 이번 발사는 브라질과 인도의 소형 위성 등 모두 8기의 탑재체를 300km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세 차례나 발사가 연기되는 등 준비 과정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매우 제한적인 실패만 용인되는 것이지 두 번, 세 번 해서 됐다고 누가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오늘 실패로 주가가 30% 가까이 떨어진 이노스페이스는 내년 상반기 재도전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본인 얼굴을 촬영해 인증하는 절차가 오늘부터 시범 도입됐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 제작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렇게 기대도 많지만 얼굴 정보까지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날 반응을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신사 매장의 휴대전화 개통 창구. QR코드를 찍자 본인 확인 페이지가 뜹니다. 신분증을 촬영하고 안면식 시작하시면 되십니다. 정면, 좌우 얼굴을 모두 찍고 나서야 본인 확인이 끝납니다. 오늘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본인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안면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기존엔 신분증만 보여주면 됐지만 이제는 얼굴을 찍어 사진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된 겁니다. 범죄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는 반응도 있지만 기존에 많이 있었던 대포폰이나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어서 자칫 얼굴 정보까지 털려 딥페이크 범죄에 악용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믿고 다 하는 거였잖아요. 로봇 청소기를 집에서 쓰고 있는데도 이렇게 자료들 많이 넘어가잖아요. 영상 같은 거. 근데 얼굴까지 다 넘어간다 그러면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대포폰 업자에게 넘기는 이른바 휴대폰 깡에는 속수무책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대포폰의 형태가 꼭 제3자 명의를 도용해서 그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다든가 이런 경우보다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휴대폰을 만들어서 넘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안면인식 인증 절차는 내년 3월까지 기술 검토를 위한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국내 최대 규모 카드사인 신한카드입니다. 가맹점 대표의 이름과 연락처 등 19만 건이 유출됐는데 또 내부 직원 소행입니다. 더군다나 신한카드는 이런 사실을 3년 넘게 몰랐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신한카드에서 유출된 정보는 약 19만 2천 건입니다. 가맹점 대표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생년과 성별 등이 결합된 형태로 주민등록번호나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한 제보자가 가맹점 대표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증거를 확보해 지난달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면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신한카드는 이번 유출이 해킹과 같은 외부 공격이 아니라 내부 직원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한카드 영업소 여러 곳의 직원 12명이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해 정보를 출력물 형태 등으로 빼돌렸다는 겁니다. 신한카드 이용을 하면 혜택을 주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했었습니다. 고객들한테 믿고 권유도 하고 이랬었는데 너무 실망스럽고.
문제는 정보 유출이 202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년 넘게 이어졌는데도 신한카드 측이 이를 전혀 몰랐다는 점입니다. 접근 권한 관리와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개인 정보는 마스킹 해가지고 보관하거나 활용하는 게 상당히 원칙이거든요. 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그렇게 됐다는 것은 정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신한카드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정보가 유출된 가맹점 대표들에게 순차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엿새 뒤면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입니다. 사고 당시 정부는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설치한 착륙 유도 시설이 안전 기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뒤집고 다시 설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긴 활주로가 뜨고 내리는 비행기 한 대 없이 썰렁합니다. 활주로 끝 둔덕 위 콘크리트 구조물에 세운 착륙 유도 시설 로컬라이저는 여객기 충돌로 파손된 채 그대로입니다. 로컬라이저는 활주로 끝에서 264m 떨어진 지점에 설치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활주로 끝에서 259m까지인 안전구역에 밖에 있기 때문에 안전기준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어제 저희 부가 국토부가 낸 자료는 우리가 그 밖에 있으니까 지지물 그게 콘크리트를 써도 된다는 취지로 냈는데,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안전구역을 연장해 로컬라이저를 설치했어야 하고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었어야 했다며 기준과 규칙을 위반한 것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권익위에 진정을 냈던 유족들은 이번 결정에 따라 국토부에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한 군데라도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게 이제 첫술에 배부르진 않은 것. 하지만 국토부는 뚜렷한 입장이 아직 없다면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보고 재설치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모항공항과 같이 둔덕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로컬라이저를 세웠던 포항, 경주와 광주, 여수 등 3개 공항은 이미 개선했거나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임시청사 개청식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찾았습니다. 겸사겸사 부산에서 국무회의도 열고 해수부 업무 보고도 받고 전재수 장관 사퇴로 공석인 해수부 장관을 부산에서 찾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부산 민심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이 적지 않았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상당히 의식하는 걸로 보입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밧줄을 잡아당기자 현판이 나타납니다. 하나, 둘, 셋!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 개청식에 참석한 겁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도 부산에서 열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이후 처음입니다. 해수부를 연내 부산 이전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약속을 지키게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산항을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으로 키우고 PK 지역 수건 사업인 가덕도 신공항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공석인 해수부 장관 후임도 부산 출신을 발탁하겠다고 했습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여권의 유력 부산시장 후보였던 전재수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 동의할 수 있는 부산 민심을 다잡기 위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후임 해수부 장관도 가급적이면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해보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전 예고 없이 부산 부전시장을 방문해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생중계된 부처별 업무 보고도 부산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를 상대로 부산시가 추진 중인 북극항로 개척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과제가 북극항로 개척이죠. 이 대통령은 또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도 주문했습니다. 최대한 납포하라고 한 지시를 공개하며 모아서 내기도 어려울 만큼 벌금을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뭔가 합의점이 있을까 했는데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통령실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는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고 민주당은 신천지 의혹까지 수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역시 세세한 부분에서 공방이 계속될 듯한데 특검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 보입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도부가 국회의원과를 찾아 통일교 특검법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같이 힘을 합쳐서 특검법을 발의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특검은 법원행정처장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도록 했습니다. 수사 대상엔 여야 정치인은 물론 대통령실도 포함했습니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통일교 접촉 의혹은 물론 종교단체 해산 발언이 외압이 아닌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종교단체 해산을 겁박하며 통일교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사전에 특검과 대통령이 내통했을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조국혁신당도 별도의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통일교 의혹에 연루된 의원이 속한 정당은 특검 추천권을 갖지 못하도록 했는데 결국 자신들이 후보자 1명을 추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피의자가 속해 있지 않은 정당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주당도 올해 안에 특검법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지원 의혹을 거론하며 신천지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번에 민주당은 떳떳합니다. 꿀릴 게 하나도 없어요. 신천지 의혹까지 모두 다 몰아넣어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사 대상과 추천 방식을 놓고 각 당의 이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특검법 논의를 위해 만났지만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북한이 백두산 인근 호텔 5곳의 공사를 마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에 나섰습니다. 준공식에 직접 참석한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에도 딸 주혜와 동행했는데 주혜의 존재감이 두드러졌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 인근 삼지연 관광지구에 새로 지은 호텔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전용차에서 내립니다. 이번에 개장한 호텔은 모두 5곳으로 북한이 이른바 백두혈통의 성지로 선전하는 삼지연을 대표적인 관광 상품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한약재를 넣은 노천탕과 불고기 식당, 프레스센터까지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적인 명승지로 더욱 빛을 뿌릴 백두산 지구의 밝은 전망을. 준공식엔 딸 주혜도 함께했습니다. 지난달 군 기념행사 때도 선글라스를 끼고 등장하는 등 김정은 지방 시찰에 이번 달에만 3번째 동행입니다. 특히 북한이 공개한 사진 가운데 주혜에게 초점이 맞춰지거나 구도상 주혜가 김정은보다 중앙에 위치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내 리설주나 동생 김여정이 배경으로만 잠깐씩 등장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김정은의 의전을 담당하는 현송월이 주혜의 동선을 깍듯이 챙기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국정 전반을 챙기는 차세대 지도자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5년간의 경제 성과를 결산하는 시점에 김주혜를 등장시킴으로써 모든 치적이 백두혈통의 영도 덕분이라는 서사를. 내년 초 예정된 9차 당대회에서 주혜가 공식 직책을 맡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러시아 군 장성이 모스크바 한복판에서 차량 폭탄 테러로 숨졌습니다. 러시아는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종전협상 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차량 한 대가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뒷문은 떨어져 나갔고 파편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한 주택가 주차장에서 차량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러시아군의 중장급인 파닐 사르바로프 작전훈련국장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사르바로프 국장이 차량을 몇 미터가량 움직였을 때 차 밑에 설치된 폭탄이 터졌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1년여간 모스크바에서 러시아군 고위 인사가 폭탄 테러로 숨진 건 이번이 3번째입니다.
앞서 두 사건은 우크라이나가 배후를 자처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사건 역시 우크라이나를 의심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Различные версии убийства. Одной из них является версия, связанная с организацией преступления украинскими спецслужбами. 이번 테러는 미국이 중재하는 종전 논의를 위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연쇄 회동을 가진 직후 발생한 것으로 평화 협상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교육부와 조선일보사, 방일영 문화재단이 공동 제정한 2025 올해 스승상 시상식이 오늘 서울 조선일보사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소외계층 영재교육을 통해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 재능을 발굴한 김해 관동초등학교 구은복 선생님을 비롯해 김보경, 김억만, 신승진, 장경진, 조대기, 홍성애 선생님 등 모두 7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수상자에게는 교육부 장관 표창과 상금 2천만 원이 수여됐습니다. 세상이 불확실할수록 사람들은 더 확실한 걸 찾습니다. 그게 뭘까요? 함석헌 선생은 이 세상을 떠날 때 빙그레 웃으며 떠올릴 수 있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는지 물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죠. 하지만 요즘 세상은 사람보다 돈을 더 믿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돈도 그림자 같은 겁니다. And it is indestructible. This an illusion. It has no weight or value. 1292년 마르코 폴로는 베네치아 사람들에게 중국 지폐를 소개했지만 비웃음만 잔뜩 들었습니다. 금속 화폐만 쓰던 시대의 지폐라니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지폐. 정말 믿을 수 있는 겁니까? I have directed Secretary Connally to suspend temporarily the convertibility of the dollar into gold or other reserve assets.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그 순간 달러는 종이 조각이 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세계는 여전히 달러를 가장 갖고 싶어 합니다. 달러를 떠받치는 건 금도, 은도 아닙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원화 가치가 급속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연평균 환율이 1997년 IMF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은데 이상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눈은 정부 입보다 정확합니다. 단지 환율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의심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야당 주장 한번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전 같은 나라 성장 동력은 다 망쳐놓고 기업은 규제로 묶어놓고 이 정부 진짜 주인은 민노총인 것 같고 투자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 새 산업을 가로막는 법과 제도. 타다금지법이 그랬고 올해 통과된 노란봉투법도 있습니다. 주 52시간제는 제대로 손도 못 댔습니다. 결국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 가까이 줄었고 잠재 성장률은 1%대로 추락했습니다. The strength of a nation's currency is based on the strength of that nation's economy. And the American economy is by far the strongest in the world. 단순한 종이 조각인 달러가 세계 최강인 이유는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원화 가치를 높이는 방법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기업이 숨쉬기 편한 나라, 기업가가 마음껏 뛰고 싶은 나라를 만들면 됩니다. 구호로 될까요? 바꾸고 움직여야 합니다. 12월 23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문제는 펀더멘탈이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비나 눈은 성탄절 이브인 내일 새벽까지 이어진 뒤 점차 그치겠습니다. 성탄절인 모레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반짝 한파가 찾아올 전망인데요. 모레 서울의 낮 최고 기온 영하 1도에 그치겠습니다. 강추위 속 성탄절 오후부터는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울릉도에도 강하고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도, 대구 5도로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 서울 6도, 광주 9도로 내일까지는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금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한파가 절정을 이루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23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